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8월의 시작인 오늘도 날이 무척 덥겠습니다. 주말까지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건강관리와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휴가 떠나시는 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극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35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해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대구 모두 36도에 이르고 경산은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폭염은 주말 이후에도 계속되겠고 일요일에는 남쪽 해상에서 수증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제주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여름 시작부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6월과 7월에는 폭염뿐 아니라 열대야까지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기상청은 여름의 절정인 8월에 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참기 힘든 가마솥 더위가 기승인 올여름. 초반부터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오더니 장마가 일찍 끝나며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민들은 찜통 더위에 6월부터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에어컨 안 틀면 소파 같은 데를 가야 되고 잠을 새벽에 깨니까 에어컨을 꼭 틀고 자는 것 같아요. 기상청은 올해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후분석 자료를 통해 밤낮 없는 극한 더위가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일평균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모두 역대 1위, 전국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역대 3위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 밤 사이 12일째 열대야가 지속한 가운데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해 관측 이래 118년 만에 가장 더운 7월 밤으로 기록됐습니다. 7월 한 달 열대야일수는 22일로 종전 최다였던 1994년의 21일을 넘어 역대 1위로 올라섰습니다. 문제는 아직 8월 더위 절정기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여름 한 달 역시 더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월보다 8월이 좀 더 기온이 오르고 그때부터가 실질적인 폭염의 기간이라고 8월 달에도 고온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 항상 저희가 주의를 하고 위험 기상을 분석하고 있으니 8월 같은 경우는 1주와 2주는 평년보다 덥지만 3주와 4주는 평년보다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올 여름은 평년보다 매우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일단. 기상청은 이와 함께 올여름 전국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갈수록 늘어나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더욱 걱정은 8월의 극한 폭염뿐 아니라 강한 호우가 또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두 재해가 겹치는 복합기상재해가 우려됩니다. 이어서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청은 8월에도 폭염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의 서로 이질적인 공기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굉장히 강한 비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통계적 분석 그리고 수치 모델에 예상하는 그러한 위험 상황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두 차례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3일과 4일에는 9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으로 빠져나간 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며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와 일부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또 5일과 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현재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요. 수증기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이 누적되면서 굉장히 열 에너지가 많이 쌓인 가운데 이런 다량의 수증기와 이제 8월 5, 6일 전후로 해서 건조 공기가 부딪히면서 일부 모델에서는 굉장히 많은 강수량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기상청은 8월엔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체감 더위가 더 심해지고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곳에서는 국지성 호우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여름 한 달 동안 폭염과 호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기상재해가 잦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중순 중남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복구를 마치기도 전에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국이 연일 펄펄 끓고 있습니다. 찜통더위를 피해 전국 해변과 물놀이장에는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사람도 견디기 힘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백사장에 형형색색 파라솔이 빼곡하게 늘어섰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더위에 피서객들은 바다에 풍덩 뛰어듭니다.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며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바닷바람이 엄청 시원하게 불어서 도시에 있을 때는 집에 있어도 더웠는데 지금 너무 시원하고 아이도 즐거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농촌은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확을 앞둔 고추는 하얗게 변해 흐물거리고 이파리도 누렇게 말랐습니다. 물기 수분도 없고 한 게 이렇게 노랗게 말라가는 어떤 상태가 됩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 농작물이 메말라 죽거나 생육이 멈추는 햇볕 대임 현상입니다. 강한 햇볕에 기온이 올라갈 때 농작물은 색이 점차 누렇게 변하고 물러지는데요. 폭염이 더 길어지면 갈변 증상과 함께 탄저병 등 2차 병에도 우려됩니다. 어른 가슴 높이까지 자랐어야 할 들깨는 무릎 높이에서 생육이 멈췄습니다. 곡식들이 거의 겁말르고 있어요. 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약 태어난 지가 한 70년 됐는데 이렇게 오래같이 폭염이 지속되는 것은 처음이에요. 유례없는 폭염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밭작물과 과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폭염으로 맨홀 작업자가 질식하는 사고가 크게 늘면서 고용노동부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작업 전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호흡용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현장은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이번 달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6명으로 1년 전보다 6배 더 많습니다. 일상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이 확산하고 있지만 대부분 배터리에 의존해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배터리 없이도 스스로 작동하는 IoT 센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손바닥만한 센서가 블루투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놀랍게도 배터리가 없고 전원선을 연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버려지는 자기장을 전기로 바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덕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심이나 산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해 배터리 없이도 IoT 센서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발생되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다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이를 이용해서 배터리 없이도 다양한 IoT 센서들을 구동할 수 있게끔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코어셀 구조는 실리콘과 몰리브덴의 마찰 전기 소재로 돼 있는데 자기장에 의해 내부 필름이 진동하면서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전화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발생해 별도 전원 없이도 블루투스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기존 대비 5배 이상 높은 출력 성능을 가진 이 필름은 얇고 유연해 다양한 곡면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그런 설비에도 쉽게 설치를 할 수 있게 유연한 형태의 필름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저희가 개발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무선 센서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전원선을 연결할 필요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일상 속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전력 자립형 기술로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기후위성 발사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에서 1호기를 발사하고 내년에는 2기를 추가 발사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한층 더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경기도민 30명이 경기 기후위성 제작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도민 전체 이벤트를 통해 기후위성 내부 동판에 이름이 새겨지는 행운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총 500명의 이름이 함께 우주로 보내집니다. 내 이름이 우주에 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마음에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벤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을 통해 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무게 25kg의 초소형 과학위성이 탑재돼 3년간 경기적 도심과 생태계의 변화를 탐지하게 됩니다.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를 통해 독자적인 기후환경 관측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세 1호 같은 경우에는 재난재해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도시의 변화 탐지를 위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경기도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도는 내년 11월쯤 후속으로 온실가스 관측위성 2호기와 3호기를 추가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또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정확한 처방을 내리기 위한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기후위성 관측 데이터를 개인과 기업 연구기관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2029년부터 경기기후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 21일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1차 소비 쿠폰을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0%인 4,555만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20만 명이 넘어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 경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쿠폰 액수는 모두 8조 2,371억 원입니다. 1차 소비 쿠폰은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11월 30일까지 모두 쓰지 않으면 잔액은 사라집니다.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지표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6.51% 오릅니다. 금액으로 보면 올해보다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이며 인상폭으로 볼 때 역대 최대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은 207만 8,316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82만 556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에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지침을 업계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전담팀을 꾸리고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TF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과 주식시장 규율 방식 등을 고려해 업계가 지켜야 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 규율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레버리지 허용 여부나 서비스 이용자나 가상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 위험 고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반년 넘게 우리 경제를 괴롭혀오던 관세 협상이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스가라는 조선산업협력을 주요 지렛대로 관세율 15%를 사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도중 정권이 바뀌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협상 퇴짜를 맞는 등 온갖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상호관세부가 하루 전 이뤄진 극적 타결입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 25%도 15%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등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다만 철강 관세 50%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관세율 15%를 사수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타결의 1등 공신은 마스가라고 이름 붙인 한미 조선산업협력이 꼽힙니다. 미국의 새 조선소 건립부터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조선 유지 보수 정비까지 전방위 협력으로 이를 위해 1,500억 달러, 208조 원 규모의 조선업 펀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아울러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 동안 액화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 140조 원어치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강하게 권유했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앞으로 계속 미국 측과 논의하며 세부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를 미국 시장 경쟁국인 일본과 같은 15%로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액을 3,500억 달러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2.5배 큰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약속했는데요. 추후 어떻게 투자 세부안을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하게 상호관세를 15%로 낮췄고 쌀과 쇠고기 시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은 5,500억 달러. 우리가 약속한 금액은 일본의 60%인 3,500억 달러입니다. 일본의 40% 정도인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 크게 양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은 GDP 대비 13.6%, 우리가 약속한 건 GDP 대비 18.7%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미무역 흑자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조선펀드의 경우 우리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두 나라 기업이 힘을 합치면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선박 분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천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간다는 미 상무부 장관의 말은 미국 내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접 투자액으로 합의한 것이 없고 발표한 금액 대부분은 보증과 대출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 쪽에 비중을 늘리면서 이제 좀 좋게끔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선방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 미국에서 직접 투자를 많이 FDI 같은 흔히 말해서 미국 기업 직접 사는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좀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세부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당장 이번 달 안에 두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회담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회담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그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한미 외교 라인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거를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양국 정상의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주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2주란 기간을 명시한 만큼 8월 내에 이 대통령의 방미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취임 뒤 G7과 나토 정상회의에서 잇따라 조율되지 못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다만 만남 자체에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 규모는 큰 틀에서 정해졌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 조선업 협력까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지를 두고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빠진 국방비 증액이나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안보 현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최근 김여정 부부장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메시지를 낸 상황에서 정부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으면서 미 측과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안보에서도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정상 모두 임기 첫 해에 처음 만나게 되는 만큼 호흡이 잘 맞을지 역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청와대가 오늘부터 일반인 관람을 임시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당분간 마지막이 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선 뒤엔 특히 관람객이 몰렸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송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정문 개방! 지난 2022년 5월 10일 일반 시민들에게 활짝 문이 열린 청와대. 상징인 푸른 기와집뿐 아니라 영빈관, 관저 등 건물 내부까지 공개되면서 지난 6월 초까지 3년여 동안 780만 명 넘는 관람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어쩌면 마지막 관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청와대로 달려온 시민들이 눈에 띄었고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이번이 그래서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아들이랑 같이 마지막 기회를 누리고자 왔습니다. 당선된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복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이런 생각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에 지난 6월 한 달 동안 관람객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관람이 일부 제한되기 전 7월 중순까지 보름 동안은 무려 4배 넘게 늘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대선 이후 40여일 동안 청와대 관람객 수는 지난해보다 2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랬던 청와대가 오늘부터는 다시 문을 닫고 대통령 집무실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보안 설비와 시설물 보안이 핵심인데 청와대 재단은 우선 복귀가 끝나고 나면 일부 공간에 대해 관람을 재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형태의 개방은 불가능한데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관람 운영을 위해 문체부 산하의 신설한 조직 청와대 재단의 업무 조율 문제도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광릉숲에서 새끼 담비 2마리가 처음으로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광릉숲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에 새끼 담비 2마리가 어미로 추정되는 담비와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 찍혔다며 새끼 담비가 촬영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미 담비가 새끼들과 함께 둥지를 옮기던 도중에 촬영된 것으로 새끼들의 크기 차이는 성장 속도나 성별 차이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광릉숲과 인근 산림에는 수컷 2마리와 암컷 무리 외에도 3개에서 5개 무리로 구성된 담비 6에서 10여 마리가 더 서식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8월 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